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강의 맡은 김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되게 어려운 거 공부 엄청 하셔야 되더라고요. 제 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4시부터 시작해서 4시 20분까지로 알고 왔는데 지금 3시 47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좀 빨라졌지만 제가 조금 더 빨리 진행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살짝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좀 더 낫겠죠.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들이 아마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국적으로 예전에 황구석 사건 때 뭐 젓가락 기술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계시듯 이제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모르는 아이도 없잖아요. 그래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구윤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거기 연구비 사용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큰 범주에서는. 그래서 어떤 걸 아셔야 되는지 핵심적인 사항만 정리를 해왔고요. 저는 지금 유아여자대학교 연구윤리센터에 캐림 교수로 있고 생긴 거는 불법인데 전공은 법학입니다. 네, 여기서 웃어주시니까 좋네요. 기분 좋게 가셔야 되잖아요, 마무리는. 그다음에 저희 대학에서 연구진입성위원회 전문위원 맡고 있어서 오만 일들, 쥐시닥거리를 다 하고 있는데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 학교와 관련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으나 저 같은 사람하고 연락할 일이 없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 저 같은 사람한테 연락을 받으면 뭘까요? 제보를 했거나 제보를 당했거나 참고인이거나 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그냥 하시던 대로 양심껏 실천만 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윤리하고 연구 어떤 관계이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겠죠. 윤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죠? 네. 우리 뭐 아이들도 아는 거니까요. 이게 사람의 도리, 인간의 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도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 그래서 연구를 지금 이제 협약을 맺고 뭐 준비하시는 시점이고 더 나아가서 계속 진행하시고 나중에 이제 큰 성과까지 거두셔야 되겠죠. 그럼 모든 과정에서 연구윤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성과 중심이었기 때문에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가 멋있으면 멋있는 거지 뭐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젠 사회적으로 연예인들의 표절에 대한 것도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제가 청룡의 여인을 감히 건드리면 그분도 예전에 논문을 베꼈거든요. 근데 뭐 바로 인정했죠. 자기 성격대로. 아, 내가 잘못했다. 논문 안 쓴 걸로 할게. 대학에서 교수를 하려면 그래도 석박사기 논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런 문화가 그때 더 많이 있던 시절이죠. 가수가 배터리가 나가 있잖아요, 지금. 그분도 못 나오고 있죠.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될 텐데. 거기도, 표절 시비가 있었죠. 뭐 자숙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나오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빨리 인정한 사람은 덜 잘못했고 버틴 사람은 더 잘못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김혜수 씨는 학위를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홍진영 씨는 나와서 그냥 토크쇼에서 이야기만 한 거죠. 그런 면을 따지면 활용에 대한 내용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연구윤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으니까 연예인이 학위 논문을 표절했어도 어쨌든 그거는 양심적이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대중 앞에 쓰는 건 적절하지 않아가 되는 거죠. 연구자들한테도 비슷한 잣대가 들여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하는 일, 물론 오늘 이야기를 한참 들어보니 타율적인 것도 많죠. 기준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적어도 연구자가 스스로 노력하셔야 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법학을 가르치고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법이 많이 바뀌면 좋아요. 많이 생기면 좋긴 하고. 그렇지만 이게 늘 많이 생기고 많이 있는 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돈돼 가고 있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법이 되게 많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아래가 동물에 대한 거, 오른쪽 아래가 생물안전, 생명체를 대상 연구할 때, 그리고 위가 사람을 대상으로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 요 얘기만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학술진흥법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혁신법 이야기는 계속 다른 영역에서도 지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요 두 가지 법이 주로 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하고 핵심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부정행위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한 게 실제로 규정화된 게 한 27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고요. 지금은 학술진흥법에 근거해서 교육부 훈령으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 왜 어떤 정보부처에서 주로 운영하는 건데 보편적으로 막 적용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
역할과 책임을 각각 나누자. 연구자는 뭘 해야 하고 그 기관은 뭘 해야 하고 이런 내용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원칙과 방향을 정하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연구 부정행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막는 거 이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제안하고 수행하고 결과 보고하고 발표하는 전체 과정에서 이런 일 없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조, 변조, 표절 이거는 이제 시리즈로 쭉쭉쭉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부당한 저작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도 문제인 거를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세게 가지고 있는 조항 중에 하나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방패가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방해하면 그것도 문제 삼을 수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게 사실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지금 에너지하고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는 이런 연구윤리 교육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준이 다르겠죠. 여기는 수준이 높은데 다른 데는 낮고 아이 왜 그래 다른 데서는 문제 안 삼는데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거긴 우리 동네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다 옆 사람들이 하얗면 내가 까마면 너무 까만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도 까만데 나는 회색인데 괜찮지 않나? 그건 그 동네 가셔야 되는 거죠. 이 동네에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서 하나로 모두면서 연구윤리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정행위 하면 안 된다. 실제 여기에서 연구자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했죠. 연구 부정행위 하면 안 되고 연구윤리 잘 지켜야 되고 뭐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구자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우리가 추상적으로 아는 거랑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를 크게 2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왼쪽은 그냥 통용되는 실무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작 표시 등에 대해서는 연구 부정행위, 그리고 아까 뭐 연구비에 대한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일반 부정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정행위를 다 해서는 안 된다는데 저는 이제 상위에 있는 연구 부정행위의 개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기관이 지원을 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알려주어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알려주어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만들라는 거죠. 자체적인 윤리 지침. 그래서 기관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한 6가지 꼭지를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학문 교류에 대한 거, 이해 충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람하고 동물의 삶을 연구할 때는 대상에 대한 보호도 있고요. 이거 규정 만들 때 제일 어려운 게 연구실 문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자, 교수님하고 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선배하고 후배하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이거를 규정으로 되게 멋있는 문장으로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아니, 사이좋게 지내라는 이야기까지 규정에 넣어야 돼요? 너무하잖아요. 알아서 잘 지내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어렵고요. 그 기관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연구의 특성, 저희는 이제 교육도 이루어지니까 그 특성에 맞게 규정을 또 넣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연구 진실성이죠. 그래서 연구윤리, 연구 부정행위 주로 이야기하는 건데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해서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노력도 사람이 하는 거죠. 제도가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연구윤리 원칙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건데 제가 강의할 때 최근에 가장 많이 소개하는 사이트입니다. 미국 NIH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연구비를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 이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나 사이트 같은 것들을 제공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18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은데 제가 글씨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키워드를 다시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대각선으로 쭉 봐도 뭐 이 중에 저건 아니지 싶은 게 있으세요? 예전보다 개수가 늘어났어요. 조상무사라는 말 아시죠? 근데 그게 그건 달랑 이렇게 뒤집어져서 3개냐 4개냐 4개냐 3개냐의 개념으로 총수가 같지만 연구윤리의 문제는 조금 더 구체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좀 더 늘어났는데 오늘 이거 다 말씀드리면 화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요 중에 5가지만 딱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이라는 건데요. 제가 맨 앞에 꺽쇠를 한 거는 원문에는 없는데 아무래도 여기에서 말하는 일들의 주어는 연구자일 것 같아서 그렇게 넣습니다. 정직하게 보고하시라 라는 겁니다. 위조, 변조, 왜곡 하지 않아야 하고 속이지 않아야 되는데 동료도 연구를 부탁한 사람도 그리고 대중들도 여러분이 연구를 해서 성과를 내면 그 이후에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엄청나게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 내놓은 성과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거예요. 그럼 그게 발판이 돼서 그 다음이 진행이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성과를 이야기했다고 그게 안 되겠죠.
제가 법대 나온 사람이라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릴 수 있는 최고의 그래프입니다. 자, 없는데 한 것처럼 했다. 이게 바로 위조죠. 자, 보니까 어떠세요? 6일차에 뭔가 6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단순한 사람 생각에 안 나온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훌륭한 연구자라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저는 끌어올려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네, 끌어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변조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데이터가 아닌 거죠. 실제로 위조의 정의를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지침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보면 허위다, 거짓이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변조는 무언가 손을 대는 거죠. 손을 대고 나니 내용과 결과가 바뀌어버리는 상황인 거죠. 아까 같은 그래프에 제가 손을 댄다. 그래서 나란히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진실성 문제인데요. 인테그리티 요새 그냥 인테그리티 이렇게 쓰더라고요. 시스템도 익숙하시죠? 요새 하이어라키도 그냥 하이어라키 이렇게 쓰더라고요. 제가 그게 되게 낯설었는데 약속과 합의를 지킨다. 성실하게 행동한다. 생각과 행동의 일관성을 위해 노력한다. 굉장히 큰 개념이잖아요. 이게 바로 인테그리티의 문제다, 얘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쉽게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한국연구재단에서 매년 저같이 실무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학교에다 물어봐서 매년 데이터를 수집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2023년도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거는 그래프를 다시 재구성한 건데요. 5년 동안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제일 많은가요? 그냥 보기에 부당한 저작 표시가 되게 많아 보이죠. 네, 삐쭉 나와 있어서 실제로 요때 2020년에 299건인 이유는 이게 미성년 저작권이에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그 인터넷에 자료 찾아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갑자기 무식해졌대요. 어떤 분의 분석 내용이에요. 왜? 요 전까지는 애들이 뭐 SCI, SSCI에 막 저자로 등재될 정도로 논문을 쓰던 애들이 다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 애들이 분명히 대학을 갔거든요. 그럼 거기서 더 뛰어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고 뭐 이런 거죠. 왜 그럴까?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 표절이 조금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요. 학부생들한테. 왜 다른 부정행위도 많은데 부당한 조작 표시하고 표절이 제일 많을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제가 선물을 준비하지 않아서 손을 아무도 안 드시는 거죠. 자, 부당한 저작 표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연구 부정행위 중에 제일 쉽습니다. 친한 사람한테 아니면 나보다 힘 약한 사람한테 가서 내 이름을 넣어줘 만 하면 되잖아요.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내 이름을 넣어줘만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가장 쉽고요. 그 다음에 표절이죠. 자, 위조와 변조에 비해 표절이 쉽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내는 것보다 있는 거 베끼는 게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절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다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최종 판정된 학문 분야별 현황인데요. 이건 좀 왜곡이 있습니다. 현실하고. 왜냐하면 저도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처리했던 건이 90년대 말에 쓴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나이가 더 있으신 아주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시더니 제 논문이 지금요? 왜요? 누가요? 뭐 때문에요? 제 걸 누가 봐요? 이제 그거죠. 누가 봤으니까 이게 뭐 같냐 틀리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문 분야에서 얼마나 자정 능력이, 자정 자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보가 많이 될 수도 있고요. 서로 쉬쉬하는 분야에서는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걸 보여주면 이제 예를 들어 교양 수업이면 막 갑자기 사회과학대 애들이 막 고개를 숙여요.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이. 그래서 니들 잘못이 아니고 니들 분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 분야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좀 이렇게 내리막이죠 지금. 이제 많이 사회적으로 뒤집어 놓고 있어요. 많이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더 찾으면 더 나오겠지만 근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덜 생기지 않을까. 그럼 문제가 덜 생기면 제보되는 건도 적어지고 제보되는 건이 자체가 적어지면 판정되는 건도 더 작아지겠죠. 다음은 지적재산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연구하면 내 것만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허락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4명인가 같이 연구를 했는데 한 명이 마음을 독하게 먹고 발표를 그냥 했어요. 나 혼자 한 것처럼.
그러니까 나머지 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거를 수습할 수가 없대요. 그 학문 분야에서는. 이미 어쨌든 데이터 자체는 문제가 없잖아요. 다 발표가 돼버렸으니까. 그럼 이제 겨우 할 수 있는 거는 저자를 정리하는 거, 에라툼 같은 거 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서로 이렇게 협력이 잘 안 됐다는 걸 너무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음이 일치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한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연구 부정이 문제가 되면 관련된 분들한테는 심리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명예에도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을 줄 것이냐, 고맙다고 이야기할 것이냐, 이걸 잘 구분해 하셔야 되고, 표절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자가 될 수 있는 요건, 원래는 의학 계열에서는 이 4가지 조건을 다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CMJ라고 국제의학협의회에서 이야기한 기준인데요. 설계를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결과 발표까지 해야 된대요. 요새 이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누군가는. 그럼 그 사람 혼자 연구해야 되겠죠.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누군가는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실제 실무를 많이 담당하고 이런 게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중에 하나라도 완벽히 제대로 하면 저작권이 있는 거야 라고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학문 분야마다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합의하시는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리고 저자가 아닌 기여자, 도움을 준 사람, 아주 핵심적인 자료를 주고 재료를 주고 아니면 연구실을 빌려주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고마운 거지 그 사람이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고마운 사람에게는 고맙다. 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저작권을 꼭 주시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문사회 분야 출판윤리 길잡이에 나올 때 굉장히 좋은 사례라서 가지고 왔는데요. 중요한 건 연구를 같이 시작을 할 때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담당할 것이며 그리고 그에 따라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 누가 어떤 성과를 가져갈 것인지 사실 저도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지만 제가 적게 하더라도 저도 욕심이 교신저자 되고 싶고 일저자 되고 싶고 그렇거든요. 사람 마음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잘 정하시고 실제로 요새 저널에서는 아예 이걸 서류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각자의 기여도가 뭐냐, 각자 뭘 했냐. 그래서 누가 1저자, 2저자 순서가 나오면 다 서명해서 내고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명확하게 여기는 합의가 다 됐고 실제로 이렇게 연구를 했구나, 협력을 했구나 이런 걸 확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표절입니다. 연구비 확보를 위한 지침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표절, 베끼는 거잖아요. 남의 거를 베낀다라는 개념이 표절인데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자 자신의 걸 베끼는 것도 표절을 잡고 있습니다. 자기 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좀 딜레마가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법학 전공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낙태를 반대하는 논문을 썼어요. 올해. 그럼 내년에는 자기 표절 안 하려면 낙태를 찬성해야 되겠죠? 자기 표절 안 해야 되니까 논지를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똑같이 논리가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는 반면 실제로 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자 자신의 것도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내서 연구 과제를 따셔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들어가는 것들은 문제이기 때문에 좀 확대한 것 같다라는 게 제가 들었던 강의에서의 의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누군가의 것을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올 때 출처 표시를 하면 돼요. 이거는 내 아이디어가 아니고 내가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거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관련했던 저널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 어떤 연구자가 어떤 특별한 주제에 대해 논문을 씁니다. 그럼 주제가 특별할수록 심사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분명히 이 주제에 대해서 직속 선배인 거예요. 주제 연구에 대한 건. 근데 그 사람의 걸 갖다 쓰면서 제대로 표시를 안 하면 바로 걸리죠. 그러니까 거기서 가만 안 두겠다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해결 안 되거든요. 동네가 좁잖아요. 그래서 다 서로 아는 사이니까 명확하게 남의 거와 내 거를 잘 구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구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출처 표시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단어 문장 구조를 좀 바꾸더라도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제 학생들이 저희가 강의하면 독창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거죠.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이 내가 어떤 아이디어로 뭘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기 있는 분들이나 발표하는 분한테 질문을 하면 그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그건 그 사람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뭔가를 한다. 물론
빨리 집에 가서 빨리 계획서를 쓰고 빨리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에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질 수 있겠죠. 저작물을 번역해서 활용하는 것도 신경 쓰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쓰시고요. 표절은 고맙게도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 똑같아, 어디가 똑같아, 찾아줘 이러면 찾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딸이 대학을 가더니 이걸 한번 알고 싶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뭐 얼마큼이 표절이고 어떻게 보는 거야? 제 걸 줬죠. 그랬더니 37%짜리 제가 줬거든요. 얘가 갑자기 위아래를 막 쳐다보더니 아니 연구윤리 뭐 한다는 사람이 자기 거가 37%가 나오면 어떡해. 자, 제가 왜 그걸 줬을까요? 37%여도 부정행위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서 그랬거든요. 실제 저는 법학을 하니까 이렇게 다른 논문에서도 그 규정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쓰잖아요. 그런 것들 다 잡아내요. 똑같다고. 그러면 그거는 너도 베끼고 나도 베끼고 누구도 베끼는 법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상관없고요. 만약에 1%가 나오더라도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는 핵심적인 아이디어거나 핵심적인 주장이다 그러면 그게 표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에 쌍따옴표와 각주 안 단 것도 에라툼을 낸 적도 있어요. 제가 아는 저널에서. 그래서 그 표절률에만 목매달하지 마시고 뭐를 똑같다고 잡았지? 요걸 찾으셔야 되는데 요새 좀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임의로 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원래는 못 빼게 만들어놨대요. 예를 들면 제가 제 박사학위 논문을 지금 돌리잖아요. 그럼 제 박사학위 논문을 또 잡아요. 왜냐면 얘가 임의로 제가 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나 이거 내가 베낀 거야. 이거 빼야지. 이렇게 빼고 나면 후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되거든요. 연구윤리와 관련된 최근 기사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논문 오류와 표절을 감지하는 디지털 도구가 나오면서 철회하는 비율이 늘어났대요. 나 베꼈는데, 나 조작했는데 들킬 것 같아. 빨리 지금이라도 그냥 쓱 내려야지. 빨리 내가 자진 철회해야지. 사람이 용서가 되잖아요. 스스로 좀 그렇게 하면. 퍼피어라는 사이트하고 리트렉션 와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노벨상보다 재밌는 이그 노벨상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참 사람들이 부지런해요.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 리트렉션 와치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 사람 이렇게 찾으면 네? 네. 질의응답이 남아서 빨리. 네. 그래서 이렇게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한국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퍼피어라는 사이트는 퍼블리시한 다음에 피어 리뷰들이 하는 거거든요. 실제 논문은 3명, 4명 이렇게 심사하잖아요. 2명, 3명. 근데 이게 공개가 돼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때 정말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국 사람한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찾으시면 댓글이 막 달려있고 제대로 답이 되지 않은 것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한쪽은 강릉에 있는 건물인데요. 한쪽은 똑같이 생겼죠. 자, 실제로 이게 강릉에 있는 테라로사라는 건축물을 모방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벌금 500만 원. 남의 거 뺏기면 안 되지. 혼나야지. 자, 벌금 근데 어디다 내죠? 나라에 내죠. 자, 여러분 거를 누군가가 베꼈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대요. 벌금 500만 원이래요. 근데 나라에 낸대요. 그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안 시원하죠. 그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건물은 부산에 있는 건물이고 오른쪽은 울산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냥 보기엔 굉장히 비슷하죠. 항공샷까지. 실제로 이것도 베껴서 만든 건물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판결이 나왔을까요? 네, 키워드 이미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5천만 원을 배상하고 건물을 철거해라. 좋죠? 이 정도는 해야죠. 내 거하고 똑같은 게 있으면 그 건물이 나의 전시권을 침해하니까 그걸 없애야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맨 윗줄 보시면 내 대에서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소송을 제기하신 겁니다. 실제로 소송은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싸우는 거잖아요, 계속. 근데 이런 일이 한번 생기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걸 하지 않겠죠. 책임있는 출판입니다. 낭비가 되고 중복된 출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식의 가짜 학술대회가 몇 년 전에 계속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학회를 소개하는, 학술대 행사를 소개하는 사이트의 그 화면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세요? 학구적으로 보이세요? 제가 보기에 여행사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한동안 있었었죠. 부실학술지, 부실학회 조심하시라. 보고서를 내시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그 연구 성과를 홍보하시는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에서 이런 부실의심학술지, 부실학회 이런 데 조심하시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데 가서 비용 쓰고 오시면 이것도 나중에 다
다시 토해내셔야 되잖아요. 합법성입니다. 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연구윤리하고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회들이 있고요. 선생님들이 속한 기관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적어도 연구윤리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거는. 그래서 필요하시면 기관 내에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서 연구자가 해야 될 일을 딱 여기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요. 일단 사람이 대상이 되든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고마워요. 내 연구는 나만 소중하지 남은 별로 안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같이 하겠다고 다 참여해주는 사람이면 신경을 쓰시라라는 거고요. 앞서 계속 나왔던 제대로 연구하시고 제대로 발표하셔라. 이게 양심인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할 때 실제로 학술 발표를 하든 학술 논문으로 발표를 하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서 이걸 발표하는지가 제 입장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다른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와서 우리 학교에서 지금 정리해서 발표하는 상황이면 어느 대학교 가로 열고 현재는 이화여자 대학교 이렇게 해야지 맞거든요. 20분 발표인데 35분 지났어요. 이제 맞춰주세요. 제가 그렇게 많이 했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비에 대한 거라든지 이해관계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강조를 하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계속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련된 정보들을 쭉 제공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하고 이 수행자를 위한 연구윤리 필독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꼭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윤리 정보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 포털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와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은 여기서 추가로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낸다고 해놓고 시간을 더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